오늘 넥스트 레벨 기후일가 에너지라는 책에 대해서 미니 강연을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넷제로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특히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셔서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넷제로를 실천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할지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화석연료를 안 써야 하는 이유가 고갈돼서가 아니라 실제로 기후위기를 일으키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또 제가 이제 어느 어린이 교실에 수업을 갔더니 아니에요. 셰일가스가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셰일가스 갖다 쓰면 되잖아요. 뭐 석탄이나 석유 다 고갈돼도 또 다른 가스가 나오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양으로 생각할 때 1번이 태양광.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가 2050년 탄소 중립의 가장 주력 전원이 될 것이다. 이제 전원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태양광이에요. 그래서 2050년에는 필요한 에너지 믹스의 가장 주력 에너지원이 태양광이래요. 26%가 태양광, 풍력이 16%, 뭐 수력이 5%, 원자력이 한 10%, 바이오가 10몇 %, 이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은 주력 전원은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주력은 아니지라고 말하던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는 함부로 굉장히 진취적인 기술들을 과다하게 기대하진 않거든요. 늘 보수적으로 추측을 해오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그렇다 보니까 그 에너지들을 어떻게 잘 쓰고 잘 활용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기술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자꾸 탄소 중립하자는데 자꾸 전기로만 만들지 그건 정말 방법이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기술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나 브리티시 페트롤이라는 영국 석유 회사 대기업이나 잘 살펴보면 어떤 정책적 지향을 가지고 있나 그런 보고서들 살펴보면 좀 대동소이해요. 약간 숫자의 차이는 있을 뿐 대동소이한데 어떤 점이 대동소이하냐면 이렇게 탄소 중립,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위한 대전환에 어떤 에너지 기술이 쓰이는가가 대동소이합니다. 무탄소로 전기를 생산해주고 기존의 시스템 안에 그 무탄소 전기가 잘 들어가게 해주고 그리고 시스템을 많이 전기화해줘야 한다. 이걸 가장 먼저 해줘야 한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는 가장 쉽게 전기에서 에너지를 쓰잖아요. 테레비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조차 이제 전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또 이제 쉽게 전기차만 탄다고 탄소 중립되진 않잖아. 결국 그 전기가 화석연료에서 오면 소용없잖아라고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1번을 무탄소 전기 생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탄소에서 오는 전기를 시스템에 통합해주면서 전기화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전기화를 해주는 이유는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전기로 쓰는 줄로 알지만 사실 세상의 에너지의 한 20% 정도를 전기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원자력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 다 전기를 만드는 데 쓰잖아요. 가스나 열이 거기서 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스나 열로 쓰는 혹은 석유 제품으로 쓰는 그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전기화를 해줘야 전기로 변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써주면서 전기화를 해줘야 탄소 중립을 이루기가 쉽다라는 관점에서 에너지 기술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을 전기화하자고 말하는데 그냥 손쉽게는 최근에 집에서 인덕션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가스난로 쓰고 가스 레인지 썼는데 집에 이제 인덕션을 바꾸고 다 전기로 많이 시스템을 바꿔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화의 한 축일 수도 있고 또 차도 디젤이나 휘발유를 쓰지 않고 전기차로 바꿔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또 전기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전기화가 돼주면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전기를 오게 만들 때는 대부분의 발전소가
바닷가 같은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나 석탄을 떼서 혹은 원자력을 발전시켜서 전기로 만들 때 냉각수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터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식혀줘야 되고 냉각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항상 바닷가나 이쪽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대도시 같은 곳으로 우리가 전기로 쓸 때 보내질 때는 수송하면서 많은 손실이 있어요. 관에서도 손실이 있고 전선에서도 손실이 있고 가스로 보낼 때 가스관에서도 손실이 있고 이런 손실들이 수송에 손실들이 일어나는데요. 변환 손실도 있고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을 쓰는 곳에서 바로 전기로 바꿔주면 사실 전환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쓰면 실제 쓰는 에너지보다는 적게 쓸 거다. 우리나라의 태양광이 사실 태양은 어디에서나 비치잖아요. 독일이나 일본처럼 태양광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깐 나라보다 일조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 자원의 양이 적다고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근데 다만 태양 에너지가 어디에나 오는데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작고 산지가 60% 이상이 되다 보니까 태양광을 아무 데서나 활용할 수는 없는 거죠. 어쩌면 독일은 평지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어떻게 자연에너지를 많이 써줄까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기술이고 이 책에서 그런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에너지기구나 다른 에너지 정책 연구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태양광의 일조량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듯이 그렇게 적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자원 잠재량이 또 태양광과 풍력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 기술이 없잖아 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곳들이 정말 태양광 패널 기술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싶어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이런 곳들은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을 막 찾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도 태양광 회사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 중국이 산업에 뛰어들면서. 독일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화 태양전지 좀 구할 수 없어? 왜냐면 나는 중국 태양전지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한화 태양전지, 한국 태양전지로 만들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쯤 전에 태양광 학회를 갔더니 어떤 미국 분이 이렇게 필드에 태양광 패널 실증 실험을 한 걸 설명하면서 엄청 자부심 가지면서 말했어요. 내 결과는 믿을만해. 왜냐면 나는 한국 태양광 패널을 썼거든. 이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양광 기술 얼마나 잘 쓰는지 모르던 시절부터 우리나라 태양광의 태양전지 기술과 태양광 모듈 기술 등등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기는 사실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것도 보셨고 요것도 사실 좀 신기술이에요. 전체가 까맣고 전면에 한 통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되는 태양광 패널에는 요거 보여요? 요렇게 생긴 실리콘 웨이퍼를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든요. 근데 얘도 웨이퍼를 쓰지 않고 공정하기 위해서 한 판의 패널을 만들었다면 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고 뭔가 촬영을 갈 때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갔더니 많은 분들이 색깔 있는 거 안 나오는 줄 알고 아니면 가벼운 것도 안 나오는 줄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가벼운 것도 나와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거는 지붕이나 이런 데 집에 많이 붙이는데요. 한 사람이 들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노무비도 많이 들어요, 설치할 때. 근데 이런 애들은 방막으로 만든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도 들 수 있는데 뒷면에 보면 또 스티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셨다 뗄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장 지붕이 무거운 거를 버티지 못하는데 그런 곳에 올려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캠핑카 같은 곳에도 쓰이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의 장점은 잘 생각해 보시면 석탄 발전소도 물가에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물가에 있고 많은 발전기들이 물가 없이는 안 되는데 냉각수가 필요하니까 태양광의 경우에는 물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편리한 청정한 에너지가 태양광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물을 안 쓰는 전기가 태양광이잖아 라고 말하는 게 더 먹힌대요. 거기는 물이 부족한 국가고. 그래서 태양광의 유용함은 다른 전원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풍력은 우리나라에 또 별로 없다던데 바람 별로 안 불잖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삼면이 바다잖아요. 왜 자꾸 해상풍력 얘기를 할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풍력도 사실 백두대간에는 해상보다 더 잘 분대요. 그래서 백두대간에 왜냐면 고지가 높을수록 바람이 더 많이 부니까. 근데 이제 환경 문제, 산지를 파괴할 거야 뭐 이런 문제들. 유럽만큼 풍력을 더 규제를 덜 하면 사실 백두대간도 어느 정도 깔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육상에서의 바람을 쓰는 것에 대한 환경적인 걱정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조금 덜 방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바람의 질도 좋을까 생각할 때 해상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먼 바다로 갈수록 바람이 세게 불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편리한 점도 있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획에 교란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 생태계에 안 좋다던데 이런 말씀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 연구들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풍력발전기 밑에 특별히 더 잘 사는 어류가 있다던가 이런 연구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재생에너지 기술을 자꾸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된다 생각하면 우리나라만 자꾸 뒤처지게 되는 거죠. 베스타스, GE 이런 데서 풍력발전기를 만들고 요즘은 막 중국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니슨이나 두산이 한 10메가와트 크기 전후로 풍력 날개를 만들고는 있는데요. 진짜 큰 거, 15메가, 20메가짜리 날개, 막 에펠탑보다 커요. 그런 날개가 있으면 더 많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날개 개발이 한창인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터빈 기술이 없잖아 이러면서 마치 기술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풍력이라는 것에 들어가는 기술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또 바다에다 넣어야 될 것, 어떤 전선, LS 산전의 전선을 너무 좋아하고 아니면은 뭐 철강으로 쓴 어떤 구조물, 포스코의 철강을 찾고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CS 윈드라는 한국의 기업이 또 육상풍력의 타워의 세계 1위 기업이래요. 그래서 CS 윈드가 재미나게도 한국에는 공장이 없어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뭐 대만, 미국 이런 곳에 공장을 짓고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뭐 베스타스나 GE 같은 곳에 우리나라 풍력 타워를 세워서 같이 협업해서 풍력 발전기의 기술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기술이 없다라는 것은 오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전력의 한 30% 정도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25기의 원자력 발전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5개를 더 짓고 있어서 30기가 지어질 예정인데 원자력 발전소도 무탄소라서 소중한 역할을 하지만 한 대를 짓는데 평균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싶은 만큼 지어도 그만큼 탄소 중립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빨리 지을 수 있는 태양광과 그다음 빨리 지을 수 있는 풍력을 지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자력은 우라늄을 어느 정도 작은 양을 수입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 걔를 많이 지어서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 현재 전기를 얼만큼 쓰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고 그러면 한 500에서 600 테라와트 아워를 쓴다고 하는데 테라와트 시를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에너지기구가 2~3배의 전기를 쓰게 된다. 탄소 중립을 가려면 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나라도 그럼 2~3배의 전기로 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한 1200, 1300 테라와트 시가 필요하대요. 전기가. 그러면 2~3배로 전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으로 우리가 다 하고 싶은 어떤 분들이 계세요. 그럼 원자력 발전기가 몇 대가 있어야 1200, 1300 테라와트 시를 감당할까? 지금도 500, 600 테라와트 시에 30%를 원자력이 감당해주고 있는데 걔를 2배를 깔아줘도 전기화가 2배가 되니까 여전히 30%밖에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또 짓는데 10년 이상 걸리고 그래서 그걸 또 열심히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또 더 열심히 해줘야
실제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전기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원에 대해서 무탄소라면 걔는 뭐 때문에 안 좋고 뭐 때문에 안 좋고를 생각하기 이전에 걔의 안 좋은 점을 무엇으로 극복할까? 기술적인 것을 해결해 가면서 가장 빨리 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술로서 해결 가능한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탄소 중립을 향한 기술 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자원이 거의 없어서 수입을 하고 90% 이상을 에너지를 수입하고 살고 있고 실제로 매년 150조 원 이상의 돈을 쓴대요. 에너지 수입에. 근데 그 150조를 쓴다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꾸 탄소 중립에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뭐 재생에너지 많이 끊으면 좋지. 그런데 저장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은 자연에서 오니까 원료값이 들지 않고 태양광 패널을 한번 깔아놓으면 20년, 30년을 가고 풍력도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고 원료가 들어가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도 세워놓으면 40년, 60년을 가는데 우리가 자꾸 뭐는 비싸다, 뭐는 비싸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술을 피하기보다는 매년 150조 원이 원료로 나가는 그 돈을 150조 원이 엄청 크잖아요. 그 돈을 신기술을 적용하고 무탄소 에너지를 쓰는데 사용을 하면 사실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발전량이 지난해 10%가 미처 안 됐었는데요. 사실 평지가 적기 때문에 태양광을 많이 깔아서 어떤 간헐적인 문제를 줬다던가 이런 거 기사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료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2017년쯤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는 여러 나라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많이 하자. 2030년까지 20%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정책적인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이 날씨가 안 좋은 나라에서 무슨 태양광과 풍력을 한다는 거야? 이런 여론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자꾸 태양광 풍력이 없다거나 혹은 너무 많아서 간헐성 때문에 전력망에 문제를 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다 보니까 다른 기술들도 같이 발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 시장이 그걸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가령 2017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2030년까지 20%의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 거야라고 말할 때만 해도 일본이나 중국도 우리도 그 정도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일본은 똑같이 우리처럼 2017년에 20% 전기를 쓰겠다고, 재생전기를 쓰겠다고 했는데 2020년에 이미 20%를 넘었고 중국은 거의 30%를 넘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원자력을 쓰더라도 무탄소인 원자력을 쓰더라도 무탄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 정도에는 늘 우리가 하던 말이 우리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평균의 재생전기가 이제 태양광 풍력 합치면 15%, 수력이 한 15%, 합쳐서 30%가 됐어요. 그래서 2023년에 무탄소 에너지로 발전을 전 세계가 40%를 공급받았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10%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원자력, 그리고 30% 조금 넘게 재생전기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전만 해도 세계 평균보다는 우리가 못하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세계가 전부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뒤처지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을 많이 해주는 기술, 저장을 오래 해주는 기술, 그리고 남아돌 때 수소로 만들어서
또 저장해주거나 아니면 바로 쓰는 기술도 있고, 이런 기술이 있어요. 전력이 남을 때는 옆집에 줬다가 그게 이제 결국은 차세대 전력망이고 양방향 전력인데요. 내가 필요할 땐 또 그 집에서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로 에너지 소사이어티라는 말도 나오고 에너지 공유 플랫폼이라는 말도 나오고 내가 전기를 만들어서 안 필요할 때 남한테 팔고 또 필요할 때 사고 컨슈머이자 프로듀서가 되는 프로슈머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결국 전력망도 양방향으로 발전을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태양광 그 자체만으로도 또 가능성을 극복하는 기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가볍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면에서 발전을 하게 이제 개발이 됐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인데요. 예전에는 남쪽을 향해서 30도 각도로 두고 뒤에 다 막아놓고 지붕에다 두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세워놓는 거죠. 땅을 별로 안 쓰고 가령 어떤 울타리나 아니면 논밭 옆에 이렇게 세우면 아니면 무슨 지붕에 요즘은 지붕 잘 없고 옥상 있잖아요. 옥상의 벽면으로 이렇게 세우거나 하면 양면에 발전하는데 특히 동서를 향하도록 그러면은 동쪽에서 해가 뜰 때 또 제일 많이 발전을 했다가 낮 시간에는 별로 안 하다가 서쪽으로 해가 질 때 또 많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양면으로 발전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남향을 하고 있는 것과 동서향을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섞어서 깔면 결국 태양광 패널 그 자체만으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전을 해서 적정한 비율로 깔아줘서 스스로의 간헐성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또 개발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재생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이나 그런 것들하고 접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헐성이라는 게 원할 때 전기도 쓰고 싶고 아무 때나 안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 빨리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같이 간헐성 있는 어떤 전력원에게 접목을 해주면 정보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리안 같은 인공위성 같은 데서 또 날씨나 물론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또 주고 우리가 디지털 기술로 그걸 받아서 예측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을 자연 에너지가 언제 오고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을 실시간으로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돼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나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또 안 필요할 때는 남에게 주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해 보면 안 쓰고 세워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태양광 패널로 잘 둘러싸여 있으면 낮에 그냥 사무실에서 일할 때 밖에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걔가 태양빛을 받아서 저장을 해두면 저장을 한 애가 그냥 옆에 필요한 곳에 전기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부문간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섹터 커플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전기를 필요할 때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결국은 다른 원거리에서 자기가 쓰지도 않는 장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남에게 주기보다는 아니면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안 하는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사회적 문제나 이런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많이 만들어져 왔는데 과거에 화석연료들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된 거고 제가 어느 강의를 갔더니 어느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기술과 많은 의식화와 지향과 에너지 전환을 향한 마음도 결국은 에너지 가격을 안 올리면 안 이루어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 책에 우리는 전기값을 제값을 내고 있지 않아 라고 처음엔 썼어요. 근데 같이 쓰신 최양석 작가님이 조금 완화를 시켰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완화를 시키셔가지고 제가 다시 고칠까 하다가 놔뒀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전기요금 자꾸 올릴 때마다 화내잖아요. 근데 전기요금이 전 세계 거의 바닥 정도로 싸게 내고 있어요. 한 축의 오해로 한전의 적자는 재생에너지 탓이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꼴찌 수준인데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깔았다고 한전 적자가 재생에너지 탓이겠어요. 한전이 적자 난 거는 사실 우리가 전기값이나 에너지값을 물가 상승분만큼 내고 있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독일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의 한 두세 배, 일본
미국도 그렇고 뭐 그러면 원자력을 70%나 원자력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프랑스는 더 싸냐면 아니에요. 프랑스도 우리보다 전기값이 두세 배 비싼데요. 그런 모든 나라들은 다 환경분담금이 우리보다 한 뭐 10배, 20배씩 들어있습니다. 환경분담금이 어떤 에너지를 써도 분담이 필요할 거잖아요. 뭐 화석연료를 써도 환경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전력망에 수리를 하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재생전기로 시스템을 변화시켜가면서 부문간 결합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도 환경분담금은 더 필요할 텐데 우리가 전기값이나 다른 에너지 값을 제값을 지불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탄소 중립에 150조 원의 원료를 사서 쓰는 것보다 플러스 우리가 에너지 값을 더 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탄소 중립과 넷제로를 이루는 마음이 있어야 사실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전기세 라고 말하잖아요. 세금이 아닌데 전기 요금인데 내가 쓴 만큼의 요금을 내는 것인데도 그건 제값을 낼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은 에너지에 제값을 낼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탄소중에 가까워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일례로 되게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전력 체계나 시장 체계가 좀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가령 이제 이 책에 잠깐 나오는데요. 어떤 나라는 앱으로 다 전기 값이 나온대요. 그래서 나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지금 전기값이 좀 떨어졌네. 이 시간에 가서 빨래해야겠다. 쌀 때 우리 집 세탁기 써야지. 이렇게 전력요금이 사람들이 많이 안 쓸 때는, 더 싸고, 많이 쓸 때는 비싸고, 이런 전력요금 체계를 가진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어떤 전기요금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제도, 혹은 시장, 그리고 문화나 사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민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